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3월달 고3 학생들의 국어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독서 지문, 그 중에서도 부동산 등기를 주제로 한 법지문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고2 문제 참조라고 썼지만요, 같은 교육청에서 문제를 내서 그런지 고2 학생들의 3월달 모의고사도 물론 그건 주제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원래 주된 주제이긴 했습니다만 뭐 물건과 채권의 개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에 관한 내용이 고3 문제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2 문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거래 경험이 있으신 부모님 세대라면 충분히 뭐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거래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많이 생소했던 지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마지막 문단 부분에 가서는요, 특히 그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등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그런 내용과 관련돼서 금년도 수능 특강 독서 맨 마지막 부분, 실전 연습 부분에 나왔던 지문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이해도 도울 겸 또, 수특 독서도 같이 잠깐 읽어볼 겸 해서 마지막 문단 마친 다음에는 또 그 수능 특강 독서 관련된 파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네, 물건에 대한 개념부터 나옵니다. 예,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권리를 물건이라고 하는데 아마 고3 이제 초반쯤 되면은 그동안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뭐 물건과 채권의 개념 상당히 많이 봐왔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권리를 물건이라고 하는데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그에 해당한다. 네, 물건의 종류들 예시했고 아마 지문을 쭉 전개해 나가면서 이 예로 들은 권리 종류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어놨겠죠. 물건 중에서도 부동산은 결국 거래를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절차를 번거롭게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억이라고 해놓고 아파트 매매에 대한 예를 주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매매를 할 때 보통 매수인은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관행상입니다. 즉 법률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게 아니고 거래 관행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계약금은 위약금의 역할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매수인이라면 계약을 포기하고서 매도인이라면 그 두 배를 물어주고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위약금이라는 얘기 나오니까 바로 앞전에 2023학년도 수능, 즉 작년 11월 달에 봤던 수능 국어 법지문에서 10번부터 13번까지 지문에 그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내용 중에서 사례 문제까지 곁들여서 약간 오답률이 높았던 게 그 위약금을 또 세부적으로 좀 분류해 보자면은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띠는 것도 있고 또 위약벌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위약벌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본다. 그런 내용이 지문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례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개념을 아시고 싶은 분들은 작년 수능 문제 같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약금만 중 상태라면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뭐 상대방 동의받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하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는 얘기죠. 즉 매수인이 해제하고 싶으면은 계약금 돌려받지 못하고 매도인이 해제하고 싶으면 계약금 받은 거에다가 2배 해가지고 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뭐 그 아파트 말고도 더 싸거나 비싸거나 각자 입장에서 더 좋은 거래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뭐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90%의 대금 중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 대금을 중도금이라고 한다. 자, 중도금이 지급되면은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제하지 못한다. 자, 아까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뭐 비록 대가는 치르더라도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었는데요. 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더 이상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걸 추론하자면은 일방적으로 해제하지 못해도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즉 합의에 의해서는 해제할 수 있다는 말도 되겠죠. 네, 그렇게 또 추론이 필요하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약금 중도금까지 나왔고 이제 잔금이 나왔습니다. 남아있는 대금이 잔금이라고 하는데 잔금까지 건네면 매매 대금의 지급은 마무리되며 그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필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건네받는다. 이제 그거 가지고 매수인 이름 앞으로 등기를 맞춰야 되겠죠. 이로써 매매 계약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등기를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지문의 본론격인 등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단 마치고 한번 그 10번 내용을 친 문제 풀 수 있는 지문이 10번의 1번 지문이니까 10번의 1번 지문 먼저 보겠습니다. 네, 10번의 1번 지문. 자, 10번의 1번 선지. 소유권과 같은 물건은 소유권과 물건은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권리. 그대로 맞지 않습니까? 바로 첫 문단 첫째 줄 그대로 있는 건데 이거 진짜 눈을 의심케 합니다. 아니 이렇게 시간을 절약해주는 쉬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가. 네, 눈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일단 답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체크해놓고 혹시 나머지 선지들을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고마운 문제입니다. 네,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단부터가 등기에 관한 쭉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되는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등기라고 한다. 네, 등기부에다가
신청받고 법원 등기소에서 기재해준 절차도 등기이고 또 거기 적혀있는 내용도 기재 자체도 등기고 그렇다는 내용이고요. 네, 부동산 물건에 관한 사항은 등기로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제시한다. 자, 공개하여 게시한다. 이 내용을 두 글자로 줄이면 공시입니다. 네, 공시란 말도 바꿔가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회 일반에 공개합니다. 뭐 당사자끼리만 아는 내용이 아니고요. 요 좀 이따 선지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등기부의 편성은 소유자가 아니랍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A라고 하는 사람이 뭐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지금 아파트 얘기도 나와 있지만 101호도 A거, 102호도 A거, 201호도 A거, 202호도 A거.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등기부 하나 딱 만들어서 그 안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1호 등기부 따로 있고 102호 등기부 따로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 물건에 대하여는 한 개의 등기 기록만 두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한 물건에서 그 일부나 구성 부분에 따로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고, 자, 이게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 집이 있는데 집에 안방은 아빠 소유, 작은 방은 엄마 소유, 뭐 마당은 형 소유, 뭐 그런 개념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몇 개의 물건을 포괄하는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될 수도 없다. 네, 방금 아파트 예를 들었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이름이 도플갱어 아파트인데 거기 뭐 101호, 102호, 201호, 202호가 다 A라고 하는 거 다 포괄해서 이건 다 A 거다. 그런 개념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4개 호수가 다 A 소유라면은 101호 A 소유, 102호 A 소유, 201호 A 소유, 202호 A 소유 그렇게 따로따로 다 등기부를 만드는 것이지 그걸 전체를 포괄해서 하나 A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의 소유권 그런 건 개념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계속 아파트 매매를 예로 들고 있으니까 또 계속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로 든 아파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파트에 관해서 하나의 등기부만이 존재하며 등기부의 표제부에 아파트의 주소와 건물 상태와 같은 표시사항이 지금 등기부의 구성 방식이 나와 있네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구에는요 그 아파트의 주소와 건물 상태와 같은 갑구에는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의 성립이나 변동 사항이 기재된다. 그러니까 누가 처음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졌고 그게 또 매매가 되면 소유자가 바뀌겠죠. 그런 내용이 갑부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아까 전세권, 저당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것들도 물건은 이제 소유권이 아닌 물건들이란 얘기인데, 전세권, 저당권과 같이 소유권이 아닌 물건들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들은 을구에 기재된다. 자, 이 전세권의 개념에 대해서 고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3월달 지문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 뭐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흔히 쉽게 얘기해서 그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돈 빌려준 다음에 이제 담보하는 권리로 설정한 게 저당권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들은 갑부가 아니고 을구에 기재된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혹시 이 설명에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은 게 뭐 아파트에 관해서 하나의 등기부만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그럼 101호, 102호, 2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뭐 401호, 402호 그렇게 도플갱어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부만 있는 건가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좀 특이하게 취급합니다. 이게 집합 건물이라고 해서요. 그 아파트 한 동 전체가 집합 건물이고 그 안에 있는 101호, 102호, 201호, 202호가 다 별개 하나하나씩 부동산으로 취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또 가리키는 개념이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아파트 전체 한 개 동은 집합 건물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안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그런 걸 각각 한 호수마다 별도로 하나의 부동산인 것처럼 취급해 줍니다. 그거 보고 구분 건물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네, 그런데 이 설명은 좀 마치 아파트 전체 한 개 동이 다 하나의 등기부만 있는 것처럼 오해 소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만 나오면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에서 등기부 예시를 출력해서 한번 좀 와닿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인터넷 어느 부동산에 관해서 설명을 잘 해놓으신 블로그에서 제가 출력을 해온 건데요. 네,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어딥니까?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무슨 아파트인데요. 네, 그 아파트의 제 11층 제 1103호입니다. 제 1103호. 자, 근데 이 1103호가 있는 건물 전체를 일단 여기 표제부에서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해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번호 이렇게 다 주소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건물 내역, 이 아파트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뭐 슬라브 지붕 13층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 엄밀히 말해서 아파트는 아니군요. 하여튼 오피스텔 연립주택인데 총 13층이라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1층 면적이 쭉 해가지고 13층까지 면적이 나와 있겠죠. 이렇게 일단 그 동 전체에 대해서 표제부가 딱 나와 있고 그 아래 내려가 보면은 또 이렇게 지금 여기
등기부의 제목이 11증 1103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증 1103호가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1증 1103호에 대한 표제부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래서 이 일동 전부를 표시해 준데 앞에 바로 그 아래 표제부 여기 써 있습니다.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라고 그래가지고 1103호를 가리켜서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103호에 대한 이제 등기부가 표제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건물 번호는 1103호고 건물 내역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고 83.83 평방미터 면적은 그렇다. 네, 그렇게 일단 이 표제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아파트는 좀 이런 특이하게 101호, 102호 뭐 이렇게 1103호 각 호수마다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해준다. 네, 그러니까 이 지문에 혹시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렇게 실제 등기부 샘플을 보면서 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갑구, 을구 말씀드려야죠. 역시 이 인터넷 블로그에 갑구, 을구도 잘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으면서 설명하기,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갑구, 바로 여기 지문에 나왔듯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등기가 된 게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해서요. 이게 처음 아파트가 지어지면 제일 처음으로 여기 소유자, 주식회사 뭐 어떤 회사 이름이 써 있는데 이 회사가 처음 이제 이 아파트 1103호의 소유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유권을 처음 취득한 거니까 바로 여기 지문에 나온 표현 따라 소유권의 성립에 대한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나중에 뭐 아파트를 여기 써 있죠. 2010 몇 년 뭐 3월 13일 매매해가지고 소유자가 딴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이렇게 등기 빨간색 테두리로 써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문에 나온 표현을 빌자면은 소유권의 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데 처음에 소유권자가 된 사람, 소유권의 성립, 또 소유권자가 넘어갔으면 소유권 변동 사항 이런 것이 갑구에 기재가 된다. 그리고 을구 보겠습니다. 을구 샘플 보면요. 여기 빨간 테두리 보면 그렇죠. 이건 계속 갑구고 을구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을구 샘플인데요. 바로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고, 바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근저당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뭐 저당권이라는 그 권리보다도 근저당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많이 쓰는데요. 자,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여기 빨간 줄 쳐져 있는 뭐 채무자 김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뭐 돈 2,800만 원인가요? 네, 돈 2,800만 원을 뭐 SK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 대출해준 그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이제 요 아파트를 담보로 잡은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자, 권리자가 된 거고 그런 것을 등기부에 기재한 것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또 대표적으로 이런 근저당권, 저당권 이런 것이 등기가 된다. 네,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두 번째 문단에서는 등기부의 구성이 표제부, 갑구, 을구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실제 모습은 이렇다. 제가 샘플까지 보여드렸고 세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등기상의 공시를 신뢰하여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단어 문제라서 이 영상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등기는 진정한 권리 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것과 같이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를 기입 등기라고 하고 하는데 이 기입 등기가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등기부 샘플에서 봤듯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새롭게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입 등기고 새롭게 담보로 돈 빌려준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그것도 기입 등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입 등기에 대비되는 개념이 또 경정 등기라는 게 나와 있네요. 또 완료된 등기가 신청상의 착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새롭게 무슨 등기할 거리가 생긴 건 아니고 처음 신청할 때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청상의 착오로 말미암아 실체적 법률 관계와 불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경정등기라고 한다. 경정등기에는 부동산이나 등기 명인의 표시를 경정하는 등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주소가 잘못 표시가 됐다거나 면적이 잘못 표시가 됐다거나 처음부터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다음에 등기 명인 사람 이름을 잘못 썼다든지 그런 거겠죠. 예, 표시를 경정하는 등기가 있을 수 있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전세권 설정 등기로 경정하는 것처럼 권리 자체를 경정하는 등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세 번째 문단 마쳤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문단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까 10번에 답은 물론 정해졌습니다만 2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10번은 2번부터 5번까지는 결국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어째서 적절하지 않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선지. 부동산에 관한 점유권, 소유권과 같은 사항은 등기부에 을구에 기재된다고 하는데 이 소유권부터가 틀렸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아까 샘플까지 봤지만 갑구죠, 갑구. 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기재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점유권은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을구에 기재가 되겠네?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점유권을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괜히 여기
혼동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끼워놓은 것 같은데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이 시험지를 뭐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그거 금방 등기했다가 또 B라는 사람한테 넘겨주면 또 B가 점유하고 있다고 등기하고 그런 건 어떻게 너무 복잡하고 진짜 혼란스러워서 뭐 그런 건 만들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점유권 아마 딴 나라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뭘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뭐 등기해주고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일단 소유권을 을구에 기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등기부의 편성은 진정한 권리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권리자를 중심으로 한다. 자, 앞에까지는 똑같은데요. 이게 틀렸죠. 권리자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건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라고 하는 사람이 뭐 100위로부터 200위까지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A에 관한 등기부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100위로 따로, 뭐 100위로 따로 그렇게 물건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죠. 물건 중심. 그 다음 4번 선지입니다. 등기부는 관련된 당사자만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아니죠. 자, 사회 일반에 공개한다고 그랬습니다. 관련된 당사자, 자기들끼리만 알아보고 그럼 굳이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관련된 당사자만 신청한 것이 아니고 사회 일반에 공개한다. 두 글자로 줄이면 공시한다고 그랬죠. 공시. 그런 것이,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등기부입니다. 5번 선지. 하나의 물건에 성립한 여러 물건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게 틀렸죠. 예. 일단 하나의 물건에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도 있을 수 있고 저당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물건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가 틀렸네요. 그 물건에 대한 복수의 표제부가 붙을 수도 있다. 자, 하나의 물건에는 표제부가, 등기부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가 틀렸네요. 네. 자, 이렇게 나머지 선지들 다 적절하지 않은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지문 넘어가기 앞서서 네, 방금 요 지문, 요 문단에서 또 기입등기, 경정등기 개념이 나왔으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린 부동산 등기부 샘플에 또 기입등기에 해당되는 거 이미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는 차원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문에 나왔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이 새롭게 등기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런 등기는 기입등기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 이제 갑구 또 다른 토지에 대한 등기부이긴 합니다만 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매매에 의해 가지고 새롭게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기입등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을구를 보시면 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새롭게 이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서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새롭게 권리자가 생겼으니까 이것도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기입 등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샘플로 예를 들어드렸고요. 이제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단은 등기 신청에 대한 내용이네요.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여기 또 대립되는 땅이 나왔네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든 등기 의무자든 원칙적으로 혼자만 신청해서는 안 받아준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럼 등기 권리자고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그런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되는 일을, 등기 의무자는 원래 권리자로 기록되었던 일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방금 아파트 거래 예를 들었습니다만 결국 아파트 매수인은 새롭게 권리자가 될 사람이니까 등기 권리자가 될 테고, 매도인은 원래 집주인이니까 원래 그 소유자로 기록되었던 사람이니까 등기 의무자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대립되는 쌍,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에 해당하고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에 해당된다. 이런 누구는 어디에 해당하고 역시 또 중요한 출제 포인트니까 잘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흔히들 보면 매수인 혼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사실은 이렇다, 그런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흔히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자, 그러니까 보통 아마 아파트 매매 계약 이런 거 할 때 매도인한테 이 매수인 혼자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위임장까지 같이 받는 예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문단까지 읽어보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까 그 기억, 아파트 매매라고 하는 걸 기억으로 밑줄 쳐가지고 문제 11번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11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아까 밑줄 기억, 아파트 매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오답률이 조금 50%를 넘었네요. 1번 선지 보겠습니다. 네, 매수인은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위임받으면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원래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혼자 가능하고. 2번 선지, 매수인은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매도인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게 매수인은 뭐 매도인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거 보고 그럴듯하게 보이게 합니다만 이 가운데가 틀렸습니다. 아까 매수인은 새롭게 등기를 마치면 새롭게 권리자가 될 사람이니까 등기 의무자가 아니고 등기 권리자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매도인이 원래 권리자로 기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니까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네,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네, 답은 2번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았네요. 3번 선지가 좀 오답인율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자, 매수인이 매매 원인으로 등기 명의 변경을 위해 신청하려는 등기는 기입등기다. 당연히 맞죠. 새롭게 지금 매매라는 새롭게 등기할 원인이 생겼습니다. 그거 가지고 등기하는 거니까 기입등기는 맞는데, 이제 뭐가 지금 현혹이 됐냐 하면은 이 등기 명의 변경, 이 부분이 아까 다시 지문을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기입등기, 경정등기 나왔던 그 문단에요. 경정등기 예를 들면서 부동산이나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이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기입등기 앞에 살짝 끼워 넣으니까 이제 거기에 좀 혼선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예, 다시 선지를 보면 아까 경정등기에 대한 설명 나오면서 그때 등기 명의인 얘기가 나오니까 슬쩍 단어가 눈에 익은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서 좀 현혹을 시킨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어떻게 현혹을 시켰습니까? 이게 경정등기가 되려면은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 즉 이름이 처음 신청할 때부터 잘못 적었다든지 그렇게 등기 명의인의 표시까지 변경하는 게 이게 경정등기죠. 네. 등기 명의인의 표시까지 변경하는 게 경정등기고요. 경정등기고, 여기는 등기 명의인 표시까지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는 거고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입등기 맞습니다. 네, 4번 선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매도인은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건네줘야 된다. 이거 그대로 지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5번 선지.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매도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지문 나와 있는 표현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대가가 따르죠. 네, 뭘 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줬던 계약금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네, 계약금은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든지 매도인은 계약금 받은 거 2배로 쳐서 돌려주든지 그렇게 하면은 중도금 지급하기 전에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즉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다시 지문 내용 확인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단, 등기 효력을 정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금년 수능 특강 막바지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가지 원칙이 거론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럼 2가지 원칙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또 비교하고 대조하는 문제 나오겠죠. 먼저 공시를 갖추지 않은 경우는, 지금 공시 예로 아까 등기 나와 있죠. 제3자의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도, 즉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성립요건주의라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매도인, 매수인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은 제3자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도 여전히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한테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취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권 변동, 즉 소유권이 매수인한테 넘어간 걸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립요건주의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 성립요건주의라 한다. 근데 수능 특강에는 또 이걸 가리켜서 또 형식주의다,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계약이 완료되면 당사자 사이에 물권 변동은 유효하게 성립되고, 즉 말을 바꾼다면은 일단 등기까지 마치지 않더라도 일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계약한 것 자체만으로 소유권이 둘 사이에서는 매수인한테 넘어간다,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공시를 갖추지 않았을 때에는, 위로 올라갑니다. 네, 공시를 갖추지 않았을 때는, 다른 표현을 쓰자면은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한테 팔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직 매수인 앞으로 등기 마치지 않고 있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로 되는 것이지 매수인은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매수인은 그럴 때 함부로 그 부동산을 팔면 자기 것도 아닌 부동산을 가지고 팔은 그런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가리켜서 대항유권주의라 한다.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소유권이 일단 둘 사이에서는 이전되는데 제3자한테는 그렇게 소유권자가 바뀌었다고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을 가리켜서 아마 대항유권주의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법제는 둘 중에서 어떤 방식일까요? 우리 법제는 등기부에 명의가 기재되었을 때 그 부동산의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등기일까지 마쳐야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즉 당사자 사이에서도 소유권이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니까 우리나라 법제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한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걸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다른 표현을 빌자면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충분히 표현을 바꿔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제일 마지막 문제에 대한 것이 12번 문제니까, 마지막 문단에 대한 것이 12번 문제니까 1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네, 12번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3점짜리인데 오답률이 57%를 넘었습니다. 1번 선지입니다. 1번 선지가 좀 오답을 많이 체크했네요. 대항요건주의는 등기가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대항요건주의는 계약만 하면 소유권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변동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제3자한테만 주장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선지인데 오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등기가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다만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뿐이고요. 2번 선지 등기는 물건에 대한 관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한다. 아까 다른 표현을 빌자면은 사회 일반에 공개한다, 공개하여 게시한다. 그런 내용 당연히 맞습니다. 3번 선지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해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기입등기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죠. 아까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새롭게 매매에 의해 가지고 소유자가 바뀌는 것도 기입등기고, 또 이렇게 새롭게 담보로 잡은 대출한 사람이 또 저당권 설정 등기 하는 것도 역시 기입등기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까 다 예로 든 거 그대로 나와 있고요. 4번 선지입니다. 신청상의 착오로 신청할 때부터 착오가 있는 겁니다. 신청상의 착오로 일치하지 않는 등기의 기재가 있으면 경정등기를 신청해 바로 잡을 수 있다. 바로 기입등기와 경정등기 개념 그대로 맞는 말이고요. 5번 선지. 그럼 답은 5번일 텐데요.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한 우리 법제에서는 여기까지 맞습니다. 계약의 완료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 절차는 필수적이다. 이 뒤는 맞는데 가운데가 틀리네요. 계약의 완료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거는 성립요건주의가 아니고 대항요건주의죠. 네. 대항요건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약만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등기까지 마쳐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필수적인 것은 맞는데 중간에 딱 틀린 걸 끊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쉽게 답으로 캐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냐? 아마 교묘하게 출제자가 함정을 파놨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 끝부분을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제일 마지막 그 문장 바로 앞에 대항요건주의에 대한 설명, 즉 계약만 완료하면은 소유권 일단 당사자 사이에서 넘어가고 제3자한테 뭐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놓고서 문단을 바꾸지 않고 우리 법제는 해놓고 우리 법제는 이렇게 등기부에 명의가 기재되었을 때 그 부동산의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사실 이게 성립요건주의란 얘기인데 이 성립요건주의를 취한다는 싹 빼놓고 그냥 대항요건주의에서 문단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겠죠. 이거 뭐 만약에 문제로 낼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우리 법제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한다. 그렇게 썼을 텐데 요 부분만 슬쩍 같은 문단 속에 마지막에 끼워 넣어가지고 이걸 함정을 파기 위해서 이렇게 요 대항요건주의에 대한 설명 끝에다가 우리 법제는 하고 붙여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현혹이 돼서 넘어가면은 아까 12번의 5번 선지 이 12번의 5번 선지를 5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은 건지 쉽게 캐치가 안 되게 그렇게 문제를 함정을 파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번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지문을 일단 봤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마지막 문단 성립요건주의하고 계약요건주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금년 수능 특강 독서 287페이지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역시 그 부분 같이 한번 이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보고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능특강 부동산 등기에 관한 지문인데요. 근데 등기에 관한 설명이 앞서가지고 또 물권행위니 채권행위니 물권 채권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물권행위 채권행위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요번 시험 문제 지문하고 좀 약간 관계가 조금 없고 너무 기본적인 이론 같아가지고 일단 생략을 하고요. 이 부동산 등기에 관한 내용부터 먼저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물권행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의사표시 외에 일정한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각국의 민법 규정은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데 바로 지금 우리 봤던 지문 그대로입니다. 먼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을 의사주의라고 한다. 저는 여기 뒤에도 있지만 결국 의사주의란 얘기는 아까 대항요건주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표시만으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의사표시만으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일정한 공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을 형식주의라 한다. 아까 전에 봤던 개념으로 여기 다음 페이지 있군요. 성립요건주의라고 한다는 그 교육청 지문하고 같은 설명입니다. 형식주의라 한다. 지금 표현만 바뀌었습니다. 의사주의, 형식주의. 한편 한다. 후자의 즉 형식주의 관점을 취할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과 같은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를 통해 방금 지문에 봤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동산, 즉 동산 물건, 자동차는요 쉽게 왔다 갔다 진짜 금세
이동할 수 있고 하니까 뭐 땅에 붙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동산입니다. 근데 이런 동산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인도를 통해 즉 건네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인도를 통해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그 형식주의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 물건 변동의 효력, 즉 소유권이 넘어가는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을 부동산은 등기를 하면 되고 자동차와 같은 동사는 그냥 인도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른 말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렇게 일단 차이를 쓰고 있는데 이거 좀 어른들은 이게 쉽게 뭔가 좀 잘못된 거라는 인식이 딱 드는데요. 이게 자동차가 동사는 맞죠. 이렇게 땅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니까 동사는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도 부동산하고 같게 취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도 마치 부동산 등기부처럼 자동차 등록 원부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자동차도 등기부처럼 부동산 등기부처럼 자동차 등록 원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소유자가 바뀌면 이 자동차 등록 원부에다가 소유자로 등록해야 되고 또 이 자동차 누가 담보로 잡고 돈 빌려줬으면 또 그 저당권자로 또 여기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 아까 부동산 등기부에 표제부가 있어서 뭐 이 부동산이 뭐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고 주소가 어떻게 되고 뭐 면적이 어떻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 자동차도 뭐 몇 년도에 나온 거고 몇 cc 100이랑 어쩌고 다 그런 거 다 그 마치 부동산 표제부 같은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자동차와 같은 동산 물건은 인도만으로 인도를 통해 물건 변동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니까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동차 같은 거 말고 쉽게 그냥 이런 등록 원부 같은 거 없는 그냥 가벼운 물건 같은 거 써놨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좀 아쉽고요. 하여튼 이 동산에 대해서 인도하면은 이렇게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인도의 방법에 대해서 또 평가원 지문 중에요. 2020학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죠. 2019년도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 이 부동산 인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 법조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직접 이렇게 너 가져 하고 건네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인도하는 거 말고 간접적으로 뭐 매도인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수인한테 인도해 준 걸로 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인도의 여러 유형에 대해서는 그 평가원 20학년도 9월 그 지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능 특강 지문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의사주의는 대항유권주의라고 한다고 했고요. 바로 교육청 지문 그대로입니다. 자, 이 대항유권주의를 취하는 바로 나라가 프랑스 민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프랑스 민법 규정에 의하면 물건의 소유권은 채권의 효력을 통해 이전한다고 하고 물건을 인도해야 할 채무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완성되어 어쩌고저쩌고 채권자를 소유자로 만든다고 정하고 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아파트 매매도 있었지만 아파트 매매 계약만 하면은 매수인한테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계속 물건행위 그런 개념이 나오니까 쭉 넘어가고요. 근데 여기 따라서 매매, 교환, 증여와 같이 물건의 권리를 이전해야 할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하면 물건의 등기나 인도가 없더라도 즉 공시 절차가 없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죠. 네, 이렇게 공시 절차가 없더라도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물건 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그 물건 변동 사실을 모르는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프랑스 민법에서는 부동산의 한해, 이게 부동산의 한해가 중요합니다. 이게 왜 뭐뭐의 한해, 분명히 문제를 내려고 이런 표현을 만들어 놨죠. 부동산의 한해 일정한 공시 절차를 거쳐야 제3자의 관계에서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즉 아까 전에 지문 그대로입니다. 교육청 지문처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일단 계약만 하면은 매수인한테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3자한테 매수인이 팔을 때에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넘겨받지 않으면 그건 자기 물건도 아닌 걸 파는 그런 셈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부동산에 한해서면 그런 법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 가벼운 동산 같은 거는 그냥 건네주기만 계약만 하면 소유권이 매수인한테 넘어오고 꼭 그걸 인도까지 받는다든지 그런 공시 절차가 있어야지만 제3자한테도 이거 내가 소유자야 이거 내 거야 그렇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제에 아무리 프랑스 민법에 따르더라도 부동산에 어쩌고 동산의 경우 어쩌고 그렇게 구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이 부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형식주의 아까 지문에서 봤듯이 성립유권주의라고 하는데 이 관점에서 물건 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계약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제3자의 관계에서는 물론이며 당사자 사이에서도 즉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도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등기하지 않으면은 매수인이 소유권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고 그런 제도를 취하는 나라가 독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쭉 읽어보시면 이제 제일 마지막 문단으로 가면 따라서 대항유권주의와 같이 이제 여기서 A라고 묶어져 있어가지고 이거 10번 문제로 나오겠습니다. 물건 변동의 효력이 대항유권주의에서와 같이 물건 변동의 효력이 물건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와 제3자의 관계에서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쭉
밑줄 그은 부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와 제3자의 사이 달라지는 일, 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요 수능 특강 10번 문제 있으니까 10번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0번입니다. 독일과 달리 프랑스에서, 즉 대항유권주의를 취하는 프랑스에서 A가 발생, 즉 물권 변동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서와 제3자의 관계에서 달라지는 일, 그게 발생하는 이유,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이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동산 말고 부동산은요, 공시 절차를 거쳐야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항유권주의라고 하는 거죠. 제3자가 아니고 당사자끼리는 얼마든지 계약만 하면은 벌써 소유권 매수인한테 넘어간 걸로 인정되는데, 제3자한테 관계에서는 공시 절차, 즉 등기까지 마쳐야지만 제3자의 관계에서까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항유권주의를 취하는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물권 변동이 당사자 사이에서와 제3자고 사이에 달라질 수 있다. 바로 그런 이유, 바로 4번이 적절하고요. 어차피 나머지는 지금 이 영상이 수능 특강 풀이하는 영상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교육청 3월달 모의고사 지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같이 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나머지 선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그 지문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성립요건주의에 대한 그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장. 성립요건주의는 법률관계가 명확하고 거래 안전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우리 민법 역시 이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건 우리 교육청 지문과 달리 함정을 파놓지 않았네요. 즉 아까 교육청 지문은 대항유권주의에 대한 설명 쭉 해놓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 법제는 뭐 이렇게 해놓고서 해놨기 때문에 그걸 함정에 빠뜨리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 수능 특강은 성립요건주의에 대한 설명하는 그 문단 제일 마지막에 우리 민법도 그렇다 해놓고서 좀 헷갈리지 않게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 읽어봤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8번의 1번 선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권 변동은, 즉 우리나라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권 행위 없이 채권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말로 계약만 가지고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네, 땡입니다. 2번 선지. 프랑스와 독일에서 물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건 맞네요. 네, 둘 다 공통점이네요. 3번.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프랑스는 대항유권주의, 우리나라는 성립요건주의, 독일 따르고 있습니다. 4번 선지. 형식주의에 비해, 즉 성립요건주의에 비해 의사주의, 대항유권주의에서는 물권 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계약만 하면은 소유권이 일단 당사자 사이에서는 넘어가는 걸로 인정해주니까 당연히 맞겠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일 텐데요. 5번.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 독일이나 우리나라, 부동산 물권과 동산 물권을 공시하는 방법은 같지 않다는데, 같지 않다. 아, 그렇죠. 이것도 적절하죠. 벌써 아까 답 나왔네요.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채권 행위만 가지고, 이제 계약만 가지고 부동산 물권 변동 이루어질 수 없죠. 답은 벌써 1번 적절하지 않은 거 나왔고, 나머지는 다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성립요건주의를 취한 나라에서도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을 공시하는 방법은 아까 등기라고 했고, 동산 물권을 공시하는 방법은 인도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은 사례 문제인데요. 일단 기억하고 니은, 아까 지문에 나온 개념이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잘 꼼꼼히 살펴보면서 체크하면 문제 풀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억은요, 계약한 날짜가 1월 2일이고 계약한 그 물건이 토지네요. 토지, 즉 부동산이네요. 부동산입니다. 갑과 을이 소유한 갑이 소유자니까 갑이 매도인일 테고 을은 매수인일 텐데, 자, 2억 원에 팔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2천만 원 지급했습니다. 아까 전에 계약금은 뭐 통상 매매 대금의 10%로 한다. 그 내용대로 딱 10% 2천만 원 지급했네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1개월 후에 잔금 지급과 함께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2월 2일 날, 즉 한 달 지났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지금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지금 계약을 했고 한 달 뒤에 등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니은 보면은 3월 2일이 이제 계약했는데, 이 계약한 물건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자전거, 즉 동산입니다. 동산을 계약했고, 역시 정이 매수인이고 병이 매도인인데 일단 계약금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3월 5일, 즉 3일 지나가지고 잔금 지급하고 자전거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일단 인도라고 하는 공시 방법을 갖췄죠. 네. 아까 기억에도 등기라고 하는 공시 방법 갖췄고, 니은도 인도라고 하는 공시 방법 갖췄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 문제 출제 포인트는 이렇게 계약한 날하고 공시 방법을 갖춘 그 날짜 사이에, 이 사이에 그 권리 변동을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차이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1번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즉 대항유권주의죠. 기역 부동산입니다. 1월 2일에 계약한 후 갑이 토지 소유권 소멸한다. 맞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을 앞으로 이미 소유권 넘어간 걸로 돼 있으니까 맞고요.
2번 선지.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기업의 사례, 즉 부동산에서 을은 2월 2일 등기 이전에 자신이 계약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일단 아직 등기하지 않더라도 갑하고 사이에서는 자기가 소유자가 된 것이지만 제3자하고 사이에서는 아직도 등기부에 소유자가 돼 있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은 제3자한테 을이 자기 소유권 주장할 수 없으니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겠죠. 2번도 맞습니다. 3번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니은의 사례에서 동산입니다. 정은 3월 2일 계약 이후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게 틀렸죠.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바로 부동산 동산의 차이입니다. 아까 부동산에 한해서만 대항유권주의고 동산입니다. 이거 동산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 소유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주장할 수 없다가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고, 네. 시간관계상 4번, 5번 선지 설명 생략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